안녕하십니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굴곡진 삶을 살아온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20대 초반 혈기왕성했던 군 시절부터 사회에 나와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흥미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20살, 남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주저없이 입영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대학 갈 상황도 형편도 되지 않았고 공부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남들보다 일찍 국방의 의무를 털어버리고 사회에 나가 돈을 버는 게 낫겠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훈련소에서의 5주는 그야말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흙바닥을 구르며 동기들과 땀과 눈물을 쏟아냈던 그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통신병을 지원했기에 기초훈련이 끝난 뒤에도 곧바로 자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교육을 위해 통신학교에서 5주간 주특기 교육을 더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대 배치를 받을 수 있었죠. 자대에서 긴장 가득한 이등병 생활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행보관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너 GOP 올라가 볼 생각 없냐? 네 주특기가 딱 맞기도 하고 거기서 인원 보충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질문을 듣자마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남들은 힘들고 위험하다며 피하는 최전방이었지만 젊은 객기였는지 아니면 최전방 철책 근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는지 꼭 한번 그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치열했던 저의 20대를 바칠 최전방 GOP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GOP 소초로 올라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군용차에 몸을 싣고 비포장 언덕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 차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좁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군장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전부 제 발밑에 깔려있더군요. 구름에 손이 닿을 듯한 높이, 차갑고 축축한 산안개를 들이마시며 마침내 근무지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소대원들끼리 뭉쳐 지내니 가족 같은 끈끈함을 기대했던 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이곳은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언제 오발사고가 날지, 언제 적이 넘어올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부대 내 군기는 상상 이상으로 서슬이 펄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 선임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김창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여기서 근무 서는 건 후방부대랑 차원이 다르다. GOP가 뭐하는 곳인지는 알고 왔겠지? 예, 그렇습니다. 철책 너머에 북한군이 있다. 잠깐이라도 넋놓고 있으면 전쟁 나는 거야. 자, 그럼 맞아있는 이 정신머리를 좀 조여줘야겠지? 쓰고 있는 철모 벗고 총기 들어. 머리로 세로로 세워. 세로로 말입니까? 누가 말대꾸하래? 총무관이 정수리에 박히게 세로로 들라고 임마! 예, 알겠습니다. 내무반 생활의 첫인상은 그렇게 얼차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쇳덩이 같은 총구가 정수리를 짓누르고 팔이 부들부들 떨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선임들은 이를 두고 긴장 유지를 위한 필수 교육이라고 부정했고 저는 군대란 의뢰 그런 곳이겠거니 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외워야 할 암기사항은 왜 그리도 많던지요. 선임들은 수시로 저를 불러내 암기 상태를 확인했고 토시 하나라도 틀리거나 버벅거리면 어김없이 주먹이 날아들거나 워커발이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내무실의 막내로서 감당해야 할 자빌은 산더미 같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선임들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는 구타가 이어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철책 근무를 설 때도 긴장이 풀려선 안 된다며 쏟아지는 쌍욕을 자장가처럼 들어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쉴 곳 하나 없는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끝도 없는 얼차력. 그것이 군생활의 전부라 여기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복귀한 내무실 한 구석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이 삐딱하게 앉아있더군요.
활동복 차림의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임마. 선임을 왔으면 경례 안 하냐? 충성. 그런데 누구십니까? 아휴, 이등병 자식이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못 들었냐? 허리가 작살나서 군병원에 한 달 입원했다가 오늘 복귀했다. 제가 벙찐 표정으로 황급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라고 외치자 그 고참은 피식 웃으며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뭐야? 너 이마랑 턱에 든 시퍼런 멍은 뭐냐? 누가 너 때렸냐?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교육받은 답이 튀어나갔습니다. 근무 서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기가 차네. 누구냐? 누가 너 손댔어? 아닙니다.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근무 나간 애들 빼고 전원 집합하라고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임들을 불러 모았고 내무실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경호 병장님은 새로 들어온 막내에게 손찌검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에게 얼차려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후임병을 이유 없이 갈구거나 때리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군생활에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경호 병장님과 한조가 되어 야간 철책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바람만이 감도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경호 병장님, 3구역 철조망 이상 없습니다. 그래, 근무 아주 잘 서고 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철책 뒤로 뭔가 보이면 바로 보고해. 아, 예, 알겠습니다. 자식, 군기가 아직도 바짝 들어있네. 나 이등병 때는 고참들이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형이라고 불렀는데. 정말입니까? 멍이지, 멍청아. 죄송합니다. 네가 이렇게 어리버리하니까 애들이 너 괴롭히는 거야. 이젠 너도 좀 적응했으니까 네 주관을 확실하게 말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창수야. 저쪽 올라가는 길은 조심해라. 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진짜로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 보수 작업했는데 비만 오면 내려앉아 버리네. 바로 옆이 낭떠러지라 진짜 조심해야 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넌 사회에서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0살 되자마자 군대에 왔습니다. 그래? 그럼 집은 어디야? 집이 없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 놀리냐? 아닙니다. 정말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돌아갈 가족이 없습니다. 뭐라고? 김경호 병장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제 사연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듯 편하게 말해보라며 멍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담담히 꺼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유일한 가족이던 할머니마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뒤로는 월세방을 빼고 숙식이 제공되는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 그거 참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런데 군대를 왜 온 거야? 부모님이 안 계시면 군대 면제 아닌가? 그게 저를 키워준 할머니가 계셨고 고아원 같은 시설에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병무청 그 인간들 일처리가 참 답답하네. 그럼 집도 없이 떠돌았는데 영장은 어떻게 받은 거야? 할머니와 살던 월세집 주인 아저씨가 신검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검을 받고 1급 현역 판정을 받자마자 곧장 입대 지원했습니다. 참 기구한 놈이네. 에휴, 백 있고 돈 있는 놈들은 요리조리 잘만 빠지는데. 아무튼 너 어린 나이에 참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힘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식, 긍정적인 놈이라 앞으로 잘 살 것 같다. 그래,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군대에서 항상 몸 조심하고 아껴라. 여기서 다치면 너만 손해야. 알겠어, 임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경호 병장님은 사회에서 뭐라고 오셨습니까? 야, 이등병이 감히 병장한테 질문해도 된다고 배웠나?
농담이다. 이 자식도 쫄았네. 나는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왔어.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생이었다니 부럽습니다. 부럽긴. 요즘 대학 가는 게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니잖아. 장수 너는 제대하면 뭐 할 거냐? 또 막노동 뛸 건 아니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할 생각입니다. 그 패기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넌 아직 애기야. 엄청 어려. 그러니까 공부해서 대학에 가. 대학 말씀이십니까? 그래, 대학 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대학 이야기는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 뒤 김경호 병장님이 제 앞에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툭 던져놓으셨습니다. 풀어보니 손때 묻은 수험서 여러 권이 들어있더군요. 이거 내가 고3 때 보던 책들이다. 집에 전화해보니까 다행히 안 버리고 창고에 박혀있다더군. 오늘부터 일과 끝나면 딴짓하지 말고 무조건 하루 2시간씩 공부해. 김경호 병장님. 이 자식도 그 얼빠진 표정 짓네. 야, 너 나랑 약속했잖아, 대학 가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까지 챙겨주실 줄은 뭘... 야, 뭐야, 너 지금 우냐? 아닙니다. 김경호 병장님 덕분에 지옥 같은 얼차려와 구타도 사라졌고 남는 개인 정비 시간에는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저에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기초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병장님의 속을 꽤나 썩여야 했죠. 야, 장수, 푼 문제 봐라. 비 내린 거 안 보이냐? 다 틀렸잖아. 이 자식, 상상 이상으로 무식하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굳어서 잘 안 돌아갑니다. 아유, 머리야. 골칫덩어리를 어떡하면 좋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과외를 해주는 수밖에. 너 오늘부터 영어 단어 30개씩 무조건 외워. 그리고 수학 문제도 100개씩 풀고 자. 암기 과목도 내가 찍어주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 알았냐? 그렇게나 많이 말입니까? 너 대학 안 갈 거야? 이 자식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네. 너 제대하면 딴 데 새지 말고 바로 나부터 찾아와. 그리고 너 수능 보는 날 내가 따라갈 테니까 시험 망치면 그날로 물구나무 서서 전국 일주 시킬 줄 알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병장님은 당신의 휴식 시간까지 쪼개가며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머리라 진도가 더뎠지만 병장님의 열정에 보답하고 싶어 배운 내용은 기어코 소화해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김창수. 이병 김창수. 너 공부 말고 뭐 잘하는 거 없냐? 수영을 좀 합니다. 어릴 때 계곡 근처에 살아서 눈만 뜨면 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개헤엄 수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강산의 노래 가사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같이 헤엄칠 수 있습니다. 물살이 센 강물도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우와, 이 자식. 여기서 확인할 길 없다고 뻥치는 거 아니냐? 정말입니다. 고향에서 저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녀석 보게. 그래, 아주 잘났다. 그럼 목표를 최대로 잡자. 네 머리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커녕 지방대도 힘들 것 같으니까 실기로 승부를 봐야겠다. 최대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수능 점수가 낮아도 갈 수 있습니까? 몰라, 이 자식아. 일단 점수가 나와야 원서라도 넣어볼 거 아니야. 잡담 그만하고 지금부터 영어 단어 30개 외운다. 실시! 실시! 그렇게 김경호 병장님과 동고동락하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고장나서 멈춰있는 줄만 알았던 국방부 시계도 야속하게 흘러 어느새 김경호 병장님의 저녁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함께 근무를 서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장수야, 이 고참 제대가 코앞이다. 부럽냐? 예, 솔직히 부럽습니다. 자식, 시간은 금방 간다. 너도 눈 깜빡하면 전역할 거야. 그러면 딴 길로 새지 말고 바로 나 찾아오는 거 잊지 마라. 예, 무조건 찾아가겠습니다. 김경호 병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뜸들이지 말고 해봐. 김경호 병장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미친 개또라이를 봤나? 야, 네가 왜 날 사랑해? 너 그쪽 취향이었냐?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김경호 병장님을 사랑한다고 한 건 예전에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친동생처럼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이씨, 놀래라.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하든지. 다짜고짜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잖아. 뭐 그래도 가족처럼 느꼈다니 다행이네. 나도 네가 친동생 같고 가족 같다. 그러니까 휴가 나오면 연락해라. 이 형아가 맛있는 거 풀코스로 사줄 테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병장님. 저와 김경호 병장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철책선을 걸으며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남자들의 영원한 관심사로 흘러갔죠. 고참에 파란만장했던 과거 연애담부터 저의 짝사랑 이야기까지. 대화의 구할은 여자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머리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근무 끝나고 내리지. 왜 하필 지금 쏟아지고 난리야? 반초 우유도 안 챙겨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 2시간은 더 근무를 서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김경호 병장님이 감기에라도 걸리시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이제 나이 가지고 농담도 능글맞게 잘하네. 많이 컸다 김창수. 세차게 비가 쏟아져 군복이 흠뻑 젖어가는데도 저희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철책선에 울려 퍼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우리는 김경호 병장님이 평소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던 가파른 오르막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앞서갔던 김 병장님이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야 장수야, 여기서부턴 자리 바꾸자. 네가 안쪽 철조망 쪽으로 걸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임마, 네가 안쪽에서 철조망 확인하라고. 이 짬밥 먹고 야 귀찮게 확인해야겠냐? 잔말 말고 어서 자리 바꿔. 툭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게 위험한 바깥쪽 길을 자신이 걷겠다는 고참의 배려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자리를 바꾸고 몇 걸음 떼지 않아 빗물을 머금어 약해진 집안이 굉음도 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김경호 병장님의 몸이 어둠 속 낭떠러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철조망 틈새에 군합발을 쑤셔 넣어 몸을 고정하고 아래로 추락하는 고참의 한쪽 팔을 낚아챘습니다. 제 몸도 반쯤 허공에 떴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잡았습니다, 병장님. 야, 소름 돋게 무섭네. 여기 위험하다고 했지? 김경호 병장님, 제가 단단히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장수야,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내가 여기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럼 불길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 상황 파악 못하고 고참한테 성질 부리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을 지탱하던 철조망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끼릭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깥쪽으로 크게 휘어졌습니다. 야야야, 이러다 너까지 입술에 떨어진다. 이거 너 알아? 너라도 안간힘을 써서 철조망 위로 올라가. 곧 후발대가 오면 구해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힘 빼지 마시고 다른 팔도 올려주십시오. 어서요. 제가 소리치는 순간 발 디디고 있던 흙더미가 한 번 더 무너져 내리며 철조망이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 그 충격에 제 손에 잡혀있던 김경호 병장님의 팔뚝이 미끄러졌고 저는 간신히 고참의 손목을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김경호 병장님, 제발 힘 좀 내보십시오. 이러다 우리 둘 다 죽어. 장수야, 이거 놔. 이미 기울어진 철조망이 우리 둘 무게를 못 버텨.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놓을 겁니다. 우린 전우이자 가족 아닙니까? 이 자식이 끝까지 고참 말에 토를 다네. 야 장수야,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날 놓아야만 네가 살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살아서 올라갈 겁니다. 타기니까 헛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장수야,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휴가 나가거나 저녁하면 우리 집에 먼저 오라고 했던 거. 그 약속 꼭 지켜라. 네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나 대신 아들 노릇 좀 해다오. 입 좀 다물고 팔에 힘 좀 줘보십시오. 안 돼. 야속한 빗물은 저와 고참의 맞잡은 손 사이로 스며들어 마찰력을 앗아갔습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찰나의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허공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김경호 병장님의 모습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안 돼. 김경호 병장님, 형, 안 돼! 저는 목이 터져라 고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다가 극심한 충격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네모반 천장이 아닌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뒤이어 도착한 후발대가 철조망에 매달려 실시한 저를 발견하고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 김경호 병장님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의 상처는 찰과상 정도였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군병원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 잃기를 수차례 반복했고 깨어있을 때조차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빗물에 젖은 김경호 병장님이 여전히 살아서 서 계셨으니까요. 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경호 병장님, 오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보고 싶었잖아요. 나랑 공부해요. 영어 단어도 많이 외우고 수학 문제도 많이 풀어봐요. 어서 책 펴주세요. 김창수 일병, 눈앞에 누가 보이나? 예? 안 보이십니까? 여기 김경호 병장님이 책 들고 서 계시지 않습니까? 빨리 공부해야 대학 간다고 하십니다. 고니관들의 눈에 저는 그저 허공에 대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병사일 뿐이었습니다. 군의관들은 회의 끝에 더 이상 제가 군복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그렇게 저는 일병 계급장을 단 채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그리고 아주 슬프게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도 바로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2달은 기억이 희미합니다. 독한 약기운에 취해 하루 종일 하얀 벽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벽지의 무늬를 세워보다가 창살 너머 들어오는 햇빛을 멍하니 쳐다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라는 약을 먹으며 조금씩 김경호 병장님의 환영이 흐릿해질 무렵 담당 의사로부터 이제는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섰지만 제게 돌아갈 곳 따위는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은 김경호 병장님이 그토록 오라고 했던 서울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병장님과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슬픔으로 인해 반쪽이 된 핏기 없는 얼굴의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시죠? 군복 입은 군인이 우리 집엔 왜? 저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창수라고 합니다. 김창수? 그게 누군데 남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호 병장님이 사고를 당했던 장소에 함께 있었던 후임병입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은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이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내 아들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차디찬 바닥에서 죽었는데 너는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서 자랑이라도 하러 온 거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김경호 병장님이 저를 배려해서 자리를 바꿔 걷자고 하셨습니다. 더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땅이 꺼지면서
낭떠러지에 매달린 병장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제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손을 놓치는 바람에 어머니, 저 때문에 김경호 병장님이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다 들어서 알아. 부대 간부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내 아들 죽인 놈이 너라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무슨 염치력이 찾아온 거야? 난 아들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옥불 속인데 이놈은 뭘 때문에 여기 기어들어온 거냐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만 살아남아서 죄송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살리고 싶었는데 김경호 병장님을 살려서 같이 이 집에 오고 싶었는데 듣기 싫어. 이 모자리 같은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어머니의 비명 섞인 고함과 함께 손바닥이 제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짝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뺨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서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역겨운 자식. 꺼지라고 소리 질렀잖아. 왜 안 가고 버티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화가 풀리실 때까지 저를 때리십시오. 어머니 속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신다면 얼마든지 맡겠습니다. 밤새도록 맡겠습니다. 너 같은 놈은 얼굴을 보는 게 더 고역이야. 우라같이 밀어서 숨을 못 쉬겠다고. 때릴 가치도 없는 놈이니까 당장 썩 꺼져. 어떻게든 김경호 병장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들 노릇을 해드리고 싶었기에 욕설을 듣고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가슴을 내리치셨고 저는 그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등 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복도에서 뭐 하는 거야? 이 구리는 누구고? 지은아, 이놈이 바로 그 놈이란다. 내 아들, 네 오빠 잡아먹고 혼자 살아 돌아온 그 원수 같은 놈 말이야. 엄마, 오빠는 사고로 그렇게 된 거잖아. 오빠 후임병이 구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친 거고. 아무튼 그 사람이 여길 직접 찾아온 거란 말이지? 엄마, 일단 진정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그만해. 너 정신 나간 소리 할래? 네 오빠를 죽게 만든 놈이라고. 엄마, 살리려다가 사고로 놓친 거라잖아. 오빠는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된 거야. 사고라고. 저기요, 그만하고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저는 맞아도 싼 놈입니다. 어머니 분이 풀리실 때까지 맞고 있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엄마 지금 눈 돌아갔는데 화가 풀릴 것으로 보이세요?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어서 일어나서 가시라고요. 앞에서는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제 가슴을 쥐어뜯으셨고 뒤에서는 병장님의 여동생분이 저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신랑의 끝에 몸이 휘청이며 고개가 돌아갔고 여동생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여동생분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맞죠? 예? 엄마 잠깐만. 그만 좀 때려. 가만히 좀 있어봐. 여동생분은 흥분해서 날뛰는 어머니를 현관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넣으며 말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여름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당신 만난 적 있어요. 에? 교회 수련회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수련회로 계곡에 놀러 갔었다고요. 물놀이 하다가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당신이 물에 뛰어들어서 나 구해줬잖아요. 계곡 말씀입니까? 저는 혼미한 정신을 붙잡고
눈앞에 있는 병장님의 여동생과 마주쳤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혼자 계곡을 자주 찾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여자의 이미지가 눈앞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아, 혹시 그때 검은 튜브가 바위에 긁혀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갔던? 맞네. 기억하고 있네요. 이름이 김창수? 그때는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횡하니 가버렸잖아요. 창수 씨 그때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경호 오빠의 동생 김지은이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있습니까? 김경호 병장님의 여동생분이. 많이 놀랐나 보네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이 남자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그 은인이야. 나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났을 때 구급차하고 엄마도 응급실로 뛰어왔었잖아. 그때 나 건져내고 사라진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뭐? 너를 구해준 사람? 계곡에서 널 살려준 남자가 저 원수 같은 놈이라고? 그렇다니까.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분명히 맞다고. 그리고 나랑 똑같은 기억을 하잖아. 그때 튜브 터져서 물 먹고 허우적거릴 때 아무도 못 들어오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이 남자가 뛰어들어서 날 살렸다고. 심폐소생술이랑 인공호흡으로 살리고 구급차가 오자 사라졌다는 그 남자라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이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엄마, 오빠를 죽이다니. 자꾸 무진 소리 할래? 부대장님한테 설명 다 들었잖아. 이 사람이 끝까지 오빠 구하려고 철조망에서 버티다가 집안이 무너져서 추락한 거라고. 창수 씨는 잘못이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하나뿐인 내 딸 목숨을 살려준 귀한 분에게 다기를 때리고 짐승처럼 매질을 해댔어.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충격받아서 아픈 상태라고. 진정됐으면 방에 가서 약부터 먹고 좀 누워있어. 그리고 창수 씨, 우리 엄마가 한 행동은 이해해주세요. 오빠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으니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예, 다 이해합니다.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말고요, 지은씨. 다행이네요. 엄마는 약 드시고 진정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창수 씨는 들어와서 나 좀 도와요. 예? 뭘 말씀이십니까? 먼 길 왔는데 밥은 먹여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저녁상이나 차리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병장님 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들어가시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지은 씨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고 엉겁결에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요. 찌개 끓이게 두부 좀 썰고 뚝배기에 된장 좀 풀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투박한 손으로 두부를 쥐었습니다. 깍두기를 담글 때처럼 큼직하고 두껍게 썰어놓자 곧장 지은 씨의 따가운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칼질하는 폼이 영 엉성하네요. 주방 근처에는 안 가봤죠? 해보긴 했는데 제가 워낙 손이 무딥니다. 군 생활을 어떻게 버텼대요? 보나마나 우리 오빠한테 많이 의지했죠? 네, 김경호 병장님 덕분에 편하게 군 생활했습니다. 오빠한테 틈틈이 공부도 배우고 그랬다면서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험서들 오빠 부탁받고 내가 택배로 붙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보내온 편지에 창수 씨 지분이 8알이었어요. 어리버리한데 심성은 착하고 정 많은 사람이라고. 게다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썩 괜찮다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김경호 병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우리 오빠가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나중에 전역하면 꼭 지은이랑 창수 씨랑 소개팅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창수 씨가 제 남편감으로 딱이라면서요. 네? 그런 엄청난 글을 적어보내셨습니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이렇게 만났네요. 창수 씨, 우리 동갑내기인 건 알죠? 네? 동갑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존대하지 말고 편하게 말 놓자고. 창수야, 두부를 그따위로 썰면 나중에 장가 가서 색시한테 구박받아. 그것보다 훨씬 작고 예쁘게 썰어야지. 그리고 냉장고 야채 칸에 무 있으니까 꺼내서 채 좀 썰어줘. 무생채 무칠 거야. 무생채?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볼게. 창수야, 칼로 하다가 손 베지 말고 저기 채 썰 때 쓰는 도구 있으니까 그거 써. 채칼 말이야. 어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로 네 코앞에 있잖아. 정말 오빠 말대로 허당기가 다분하네. 미안. 잘 보고 할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멱살을 잡히고 온갖 저주를 들으며 뺨까지 맞았는데 지금은 구수한 된장 냄새를 맡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니 얼얼한 뺨의 통증과 도마질 소리가 뒤섞여 기분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어설프게나마 밥상을 다 차려낼 즈음 방 안에 계시던 병장님 어머니가 세수를 마치고 한결 차분해진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탓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때 병장님과 자리를 바꾸지만 않았어도 그건 우리 경호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후임병을 배려해서 내린 결정. 내 아들은 원래 그런 녀석이었으니까. 예, 저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까 일은 잊기 힘들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줘요. 내가 잠시 미쳐서 그런 거니까. 이미 다 잊었습니다.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칼질만큼이나 성격이 묻어난가 보네. 아무튼 이번에는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할게요. 내 딸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면서요? 그때 내 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만, 그러고 보니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을 내 아들이 살려낸 셈인가? 어머니의 혼잣말 같은 질문에 지은 씨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네. 나를 구해준 창수를 우리 오빠가 구해준 거잖아. 오빠가 자리를 바꿔서 걷자고 했다며? 그러니까 창수 너를 살린 게 오빠가 맞지? 맞아. 경호 형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거야. 이야, 우리 인연 무슨 영화 시나리오 같다. 엄마, 이제 슬픈 얘기 그만하고 밥 먹을까?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창수군, 다시 한번 고맙고 미안해요. 식사 편하게 들어요. 두 모녀와 함께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천의 고아로 살아온 저에게 마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만 같은 따스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날이 어두워져서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니, 저기 허락해 주신다면 자주 찾아뵙고 싶습니다. 경호 형이 저에게 어머니께 아들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셨거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에요. 그 녀석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지.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까 나도 말 편하게 놓을게. 장수야, 오늘 와줘서 고맙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곧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경호 형의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 씨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저를 배웅해 주더군요. 얼굴 많이 부어올랐네. 얼음 찜질이라도 해야 하는데. 괜찮아. 남자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착해 빠져가지고는. 창수 너 의가사 제대한 거면 앞으로 계획은 세웠어?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어. 일단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용서를 비는 게 최우선이었거든. 내가 주말마다 공부 도와줄 테니까 대학 가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마. 오빠랑 약속했다며. 포기 안 해. 경호 형이랑 약속했고 형이 날 가르친 정성이 고마워서라도 절대 포기 안 해.
그래, 기특하네. 그럼 지낼 곳 잡으면 바로 연락해라. 응, 고마워. 그렇게 경호 형의 가족들과 운명적인 재회를 한 뒤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마음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며칠 뒤엔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취직해 짐을 풀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는 기계 소음 속에서 땀 흘려 일했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펜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라 막힐 때가 많았지만 문제가 풀릴 때까지,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했던 1년이 지나고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능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씨. 고사장 교문 앞에 익숙한 두 사람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창수야, 여기다. 자, 엿 먹어라. 입 크게 벌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날도 이렇게 추운데. 집에서 응원해 주셔도 되는데. 야, 너는 나는 안 보이냐? 내가 주말마다 귀한 시간 내서 과외해준 거 벌써 잊은 거야? 당연히 보이지. 우리 지은 선생님이 제일 고맙기도 하고. 지은아, 나 시험 잘 봐서 기필코 네가 다니는 대학 후배로 들어갈게. 그럼 시험을 기적적으로 잘 봐야 하는데. 네 실력으로 될지 모르겠다. 모르는 문제는 억지로 풀려고 끙끙대지 말고 과감하게 찍어. 알았어. 찍는 노하우도 네가 전수해줬잖아. 뭐야, 지은이 넌 공부만 가르칠 것이지. 그런 유행을 왜 가르치냐?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찍으라니. 얘가 창창한 청년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네. 엄마, 나도 수능 때 헷갈리는 건 다 찍었거든. 아무튼 창수야, 긴장하지 말고 잘 보고 나와. 우리는 집에 갔다가 이따가 시험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다시 올게. 파이팅 해라. 그래, 파이팅. 어머니, 저 시험 후회 없이 보고 나오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와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누군가의 따뜻한 품에 안겨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두툼한 패딩 점퍼 너머로 어머니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창수야, 고맙다. 내 아들 노릇 톡톡히 해줘서. 지난 1년 동안 네 덕분에 내가 많이 웃었고 경호 생각하며 우는 날도 많이 줄었어. 시험 결과랑 상관없이 넌 이미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둘이 영화 찍어. 야, 김창수, 입실 시간 다 됐어. 빨리 안 들어가? 이러다 늦겠어.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며 저는 지은이와 어머니를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고 시험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시험장 안에서 저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아는 문제는 신중하게 풀고 모르는 문제는 지은이가 알려준 비법을 떠올리며 과감하게 찍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문을 나섰을 때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끝까지 저를 기다려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기적적으로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정들었던 공장에 사직서를 냈고 그동안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학교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짐 정리가 얼추 끝난 날 지은이가 제 자취방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야, 김창수, 인간승이다. 내 대학 직속 후배로 들어오고 말이야. 그러게, 나도 아직 얼떨떨하다. 이제부터는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모셔야 되나? 그럼 당연하지. 학교 안에서는 선배 대접 확실하게 해줘야지. 군기 빠지면 혼난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학교 안에서는 충성을 다해서 모실게. 그나저나 자취방 위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았네. 학교 정문이랑 코앞이라서 등교하기 좋겠다. 가깝고 싸서 잡은 거지. 그래, 짐 정리하느라 고생했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지은이가 방을 둘러보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지은아, 잠깐만.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낮게 깔고 분위기를 잡자 지은이는 멈칫하더니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듯 짓궂은 미소를 띠며 대답하더군요. 뭔데?
분위기 잡는 거 보니까 사랑 고백이라도 하려고? 어떻게 알았어? 너 좋아하는 거 이미 알고 있었냐? 야, 날 보고 안 좋아할 남자를 찾는 게 더 빠르겠다. 내가 봐도 난 예쁘고 사랑스럽거든. 그래. 맞는 말이야. 반박할 수가 없네. 아무튼 내가 지은이 널 많이 좋아하고 있어. 우리 사이가 그냥 친구나 선후배가 아니라 연인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서툰 고백을 듣고 지은이는 피식 웃더니 저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아우, 참 빨리도 고백한다. 진작에 말했으면 벌써 사귄 지 1주년은 됐겠다. 이 답답아. 그 말은 그럼 받아준다는. 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무는 찰나였습니다. 지은이가 까치발을 들더니 제 입술에 쭉 하고 가볍게 뽀뽀를 해주더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인사도 없이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입술에는 부드러운 감촉과 달콤한 봄 기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학 생활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생각보다 달콤했고 무엇보다 지은이와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느 대학생 커플처럼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자취방을 제 집 드나들듯 했고 자주 밤을 지새우고 함께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어머니께 뭐라고 둘러대고 안 들어갈 건데? 친구 생일 파티 한다고 했어. 완벽한 알리바이지? 어머니가 널 너무 풀어주시는 거 아니야? 허구한 날 친구 생일이라고 외박을 하는데 의심 안 하시나? 야, 내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딸로서도 싹싹하게 자라니까 믿어주시는 거거든? 알지.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훌륭한 딸인지. 아무튼 오늘 밤도 여기서 자겠다고 선포했으니까 오늘 밤은 하얗게 불태워보자. 저희 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좁은 자취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우리에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창수야, 안에 있니? 자니? 예, 어머니. 저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들려온 어머니 목소리에 군대 시절 조건반사처럼 큰 소리로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지은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야, 이 멍충아. 엄마가 부르는데 덜컥 대답하면 어떡해. 없는 척 해야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만 입이 먼저 움직였어.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돼요. 아, 우리 둘은 이제 죽었다.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큰일 났네.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시겠지? 날 아들처럼 믿고 여기셨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실 거야. 그래도 걱정 마. 매는 나 혼자 맞을게. 너는 일단 내 뒤에 숨어 있어.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헤어지라는 소리 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일단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 문을 열어드리자. 숨을 곳이라곤 없는 코딱지만한 원룸이라 지은이는 급한 대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저 역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잠금장치를 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든 어머니가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아휴, 무거워라. 김치랑 밑반찬 좀 챙겨와. 응? 방구석에 저건 누구냐?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애는? 그게요. 어머니, 그게 누구냐면 저기 집에 어제 친구 생일 파티 가서 밤새운다고 하더니 창순이 자취방에 있었던 거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깊은 사이인 걸 이미 아셨어요? 아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척 보면 알지. 둘이 허구한 날 붙어 다니는데 모를 리가 있나? 같이 이 집에서 지내는 것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 어머니, 그런데 화 안 나세요? 아무렇지 않으세요? 화는 무슨? 어차피 둘이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무조건 결혼해야죠. 졸업하고 취업 자리 잡히면 바로 결혼해야죠.
그래, 난 창수 너를 내 아들처럼 믿는다. 우리 지은이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런데 저기 집에는 엄마가 왔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끝까지 인사 한마디 없네. 야, 이 지지배야. 엄마 간다. 오늘은 집에 기어 들어오냐? 이불 속에 지은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유, 민망해서 저러는 모양인데. 더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나 그냥 갈게. 반찬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챙겨 먹어라. 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따 저녁 같이 먹어요.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지은이가 벌떡 일어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박. 엄마가 우리 사이 다 알고 계셨대? 그러게. 눈치채고 계셨다고 하시네. 그럼 그동안 친구 생일이다 MT다 하면서 거짓말한 게 다 헛수고였던 거야? 민망해 죽겠네. 아니야. 덕분에 스릴 있고 재밌었잖아. 그건 그래.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도 받았겠다. 대놓고 외박해도 되겠네? 그래도 되는 거겠지?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배를 잡고 한참을 웃다가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커플은 캠퍼스의 공식 커플이 되어 거침없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고 2년 뒤 저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에 후배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오빠에게, 사회에서는 여동생에게, 저는 아무래도 이 남매에게 평생 의지하며 살아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취업 후 자리가 잡히자마자 저희 두 사람은 양가 친지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턱시도와 드레스만 갈아입고 어머니를 모시고 경호 형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호 형, 저 지은이랑 결혼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보고 싶습니다, 형. 오빠, 거기 지날 만해? 우리 둘이 결혼했으니까 조카들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오빠가 힘 좀 써줘. 난 딸아들 하나씩 낳고 싶어. 오케이? 얘는 오빠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무슨 소리야. 넌 결혼하고도 그 모양이냐. 우리 아들 경호야. 창수가 워낙 아들 노릇을 잘하고 있어서 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눈물도 안 나오네. 엄마가 안 우는 게 오빠가 더 바라는 일일 거야. 오빠도 웃고 있겠네. 그런가? 아무튼 우리 아들 하늘에서 마음 편히 지내라. 얘들아, 이러다 너희 비행기 놓치겠다. 시간 체크했냐? 예, 어머니. 제가 딱 맞게 계산해서 잡아놨습니다. 이제 경호한테 인사도 했으니까 얼른 출발해라. 늦으면 큰일이다. 저는 떠나기 전 목소리를 낮게 깔고 어머니를 와락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하겠습니다. 경호 형 목까지 어머니랑 지은이 평생 사랑하고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고맙다. 창수 너는 진작부터 내 아들이었다. 딴 생각 말고 그대로 곁에만 있어줘라. 우리 지은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둘이 뭐 하는 거야? 어이 남편, 결혼식 올리자마자 다른 여자를 껴안는 거야? 나도 끼워줘. 그렇게 아내와 어머니 셋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길로 급히 공항으로 달려가 간신히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아주 운 좋게도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 이듬해 건강하고 예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연년생으로 씩씩한 아들까지 얻었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꼬물거리던 아이들이 개구쟁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한 집에서 복작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시끌벅적하고 정신없지만 더할 나위 없이 재미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상 가장 멋진 고참을 만나 의지하며 지내던 시절, 그리고 예기치 않게 닥쳐온 사고와 이별, 그 후에 이어진 기적 같은 인연들, 제 인생에 가장 아프면서도 찬란했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적어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김경호 병장님, 아니 우리 경호 형이 편안하게 쉬며 저희 가족이 사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